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7부 가운데 6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6번째 강의 제목은 엔트로피 기초 개념인데, 이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질서에서 항상 무질서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부 3, 4, 5강에서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는 무거운 별의 존재와 초신성의 폭발이 필요했고 6개의 수가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또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된 가운데 탄생한 것으로서 생명의 가치가 우주 전체와 동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화엄불교에서는 석가래가 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옥에서는 대들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들보가 아무리 좋아도 석가래가 없으면 그 집은 집이 아닙니다. 대들보가 석가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소위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욕망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천재가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이 천재가 보통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쌍유따니까야 46품 112번째 자만의 경에서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3가지 자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 나는 동등하다는 자만, 나는 열등하다는 자만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란 뜻이죠. 비교하려면 뭐와 비교하느냐?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유아론이라처럼 생각되지만 유아론은 건 다릅니다. 유아론은 자신만이 존재하고 타인이나 그 밖의 존재물은 모두 자신의 의 속에 있다고 보는 생각으로서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그런 견해를 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말하고 우주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주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선 제4강에서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과 유식불교의 일심이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힌두교의 버마이레 사상이나 플로티니우스가 말한 일자도 아마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아직 궁극적 깨달음이 없어 윤회하고 있는 존재들은 꿈속에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만은 꿈에서 깨어나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 또는 일심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여기서는 다만 나라는 존재가 생명체 전체를 대표하는 뜻으로 정리하고 생명체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탄생 과정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개체로서의 생명체의 몸 역시 기적과 같은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를 가리켜서 기계소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소의 악마의 의미는 앞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체는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연의 법칙에 저항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자연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 법칙에 저항해갖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생명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은 사람은 물리학자 슈레딩거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걸 바라는데,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고립된 개라면 개 전체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개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것을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데, 생명체는 자기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발표한 슈레딩거는 1943년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3번에 걸쳐 생물에 대한 유명한 강연을 하고 1943년 What is Life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생물학자들에게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영감을 줬는데, 영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유전자의 이중 나성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모든 지식을 하나의 전제로, 즉 통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슈레딩거는 이 책에서 생명 현상을 통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포, 유전, 돌연변이, 유기체 등의 생존 등과 같은 생명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양자역학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화학적 관점에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탐구한 것으로서 이 책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슈레딩거의 이 책은 분자 생물학이 탄생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에게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깊은 생각을 갖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생명은 스스로 구조를 파괴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는가. 두 번째, 생명의 유전물질이 어떻게 불리는 채로 유지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물질이 어떻게 그리고 충실하게 그 자체를 재상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의식과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4가지를 정리하는데,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엔트로피의 관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요 내용 중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이 강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생명은 스스로의 구조를 파괴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슈레딩거는 이 책에서 네겐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네겐트로피는 네거티브 엔트로피의 준말로서 엔트로피와는 반대의 보호를 가지는 겁니다. 슈레딩거는 결국 생물이란 네겐트로피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고립된 개에서는 불가능하고 열린 개에서 가능합니다. 열린 개란 말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엔트로피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 가운데는 가역적 과정이 있고 비가역적 과정이 있습니다. 가역적 과정이란 말은 거꾸로 돌리더라도 자연스러운 거고, 비가역적 과정은 거꾸로 돌리면 부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려하는 개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역 과정은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적 평형을 유지하며 이 과정을 거꾸로 진행시켜도 시스템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 출입이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가역 과정에는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공 속에서 움직인 진자입니다. 이렇게 진공 속에서 진자를 움직이면 이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놈을 거꾸로 돌리더라도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역 현상의 예라고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을 들습니다.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과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력학의 용어인데 가역적이지 않은 과정, 즉 이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놨죠. A와 B가 합쳐져서 C와 D로 될 때 다시 C와 D가 A 플러스 B로 된다면 그것이 가역 반응이고,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C와 D가 되는데 역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과정, 그게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 비가역 과정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란 프라이를 들 수 있겠네요. 뭐 계란 프라이가 아니라 계란이 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이다시피 계란이 있는데 그걸 탁 깨졌습니다. 근데 프라이를 했어요. 이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깨진 달걀이나 프라이된 달걀이 외부에 또 주변에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달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깨진 꽃병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근사에 있는 꽃병을 누가
쳐서 깨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깨진 꽃병을 서로 모여가지고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꽃병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부자연스럽다고 보게 되죠. 바로 그런 게 바로 비가역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뜬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소고이 나는 현상을 보면 모두들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흩어졌던 꽃병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씩 책상 위로 날아갔다가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완전한 꽃병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거를 자연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영화로 찍어서 필름을 돌린다면 한 사람의 이해도 없이 모두 AI가 조작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에서 생명체의 어떤 신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엔트로피 개념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깨어진 꽃병은 여러 조각들이 무질서하게 흐트러지는 것이고 꽃병은 각 조각들이 질서 있게 모여 정교한 조직을 이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보이고 무질서에서 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건 언제 그러냐면 고립된 게 그 외부와 상호작용이 안 할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질서는 다양한 의미로 떼기 때문에 질서에서 무질서라고 진행한다기보다는 개가 균질화되거나 평형으로 되는 방향으로 자연의 변화가 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오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질서에서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얼음 조각에 들어있는 컵이 하나 있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엔트로피를 질서에서 물질서로 진행한다고 설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오른쪽 그림이 더 무질서하고 왼쪽 그림은 그래도 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왼쪽에 있는 제멋대로 놓여있는 얼음 조각들이 더 무질서하고 얼음이 다 녹아서 균질화된 물이 더 질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말할 때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성 요소들이 균질해지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오해가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질서의 의미가 다양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가리켜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 무질서의 그 의미가 다양해가지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저 역시 엔트로피 증가를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엔트로피는 연력학과 통계학 및 정보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물리량으로서 앞으로 제가 7강과 8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질서의 정도 및 불확실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일단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체는 자기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엔트로피 증가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생명체가 닫힌 게가 아니라 고립된 게가 아니고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열린 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생명체는 깨진 꽃병 조각들을 모아서 완전한 꽃병을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슈레딩거는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한 겁니다. 그 음의 엔트로피를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은 생명체가 참으로 희유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거대한 별과 초신성의 폭발이 생명체의 몸을 만드는 물질이 생겨나게 했다면 무질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 물질들을 모아서 정교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이 열린 계에서는 질서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체와 같은 정교한 조직체가 탄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과학은 아직 생명체 탄생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복잡계에서 생명이 창발됐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물질에서 질서 정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와 서로 상호작용이 기회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메커니즘에서 물질에서 생명체가 탄생한지 모르고 창발되었다고만 말한다면 그건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하고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인 대신기시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진여문과 심생밀문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심생밀문에 의해 우주 삼라만상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대신기시론의 이 관점은 결국 유식사상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유식사상이라고 하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해서 얼뜻 생각하면 서양 철학의 관념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식사상은 서양 철학의 관념론과는 다릅니다. 관념론에는 자아라는 정신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유식사상에서는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유식사상도 중간사상을 바탕으로 사물의 본성을 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식사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은 그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복잡계에서 생명 현상이란 질서가 창발됐다고 보는 거고 유신론의 종교에서는 신이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보는 거고 유식사상에서는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는가에 대한 설명 중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것을 여기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설명한다면 모르는 것을 또 다른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신이 창조했다고 보든 마음이 만들었다고 보든 복잡계의 자기조식에 의해 창발됐다고 보든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은 역경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 가서 막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조금씩 꾸준히 수행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엔트로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